오늘의 플러스 붉은 말의 해 2026년의 경제 흐름을 전망해 봅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모신 이유는요. 야,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율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작년 이맘때쯤 이 시간대쯤 하여튼 작년 이때쯤 파운드가 1달러 2,000원을 찍은 걸 봤고요. 그다음에 환율 때도 1,400원을 그냥 넘어서 계속 횡보하는 것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고환율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변수가 환율입니다. 예. 왜냐면 이런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그런데 그때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뭐 이런 방향성만 해도 조금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 결국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에는 1달러를 살 때 우리 돈 1,0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똑같은 1달러를 살 수가 있으니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 외환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뭐 서울 외환시장이든 역외 시장이든 달러화와 원화의 교환 비율로 예. 결정되는 것이 환율인데 그렇다 보니 뭐 외환시장 안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꽤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예.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내놓는 주체는 별로 없고 반면에 달러화를 사려는 주체들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씩 뭐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가 우선 우리 경제에서 누가 해외에서 달러화를 가장 많이 얻어서 가지고 들어올까? 뭐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수출 기업들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수출을 해서 달러화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들이 상당 기간 전부터 달러화를 시장에 잘 내놓고 있지 않다. 어. 그것은 뭐 꼭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뭐 국가가 약속을 한 것도 있고 또 개별 기업들 차원에서도 뭐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또는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약속한 것도 있으니 어쨌든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될 텐데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면서 건설 대금이나 건설 노동자들 임금을 원화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대규모로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쌓아두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래 달러화를 벌어 왔는데 그 달러화를 뭐 우리가 또 수출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영업을 하니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원화로 써야 될 거고 그래서 환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상당 기간 전부터 봤더니 이거 조금씩 시기를 늦추면서 기다렸다가 하면 네. 뭐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줄 수 있더라. 그렇게 되겠네요. 또는 해외에 달러를 쌓아 놓았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 이런 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수출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뭐 2분기,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이 재무제표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해외에 쌓아둔 외화 자산 또는 달러화 예금 이런 것들이 뭐 재무지표 안에 나타나는 지표상으로도 꽤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또 다른 주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최근에 논란은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죠. 네.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이 우리가 좀 그래도 돈 좀 벌겠다고 해외에 뭐 주식도 사고 채권을 샀더니 뭐 우리가 해외 금융 투자를 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냐 우리를 탓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억울하실 수도 있고요. 음. 그런데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 수준이 적지 않고 그리고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 올해, 지난해, 뭐 지금 경제 주체들이 달러를 많이 사서 그래서 뭐 달러가 올라갔다라고만도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한 적어도 10년, 그리고 뭐 짧게는 6, 7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나타난 건 사실 코로나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서학개미 이런 그랬죠. 바람이 불었었고 예. 미국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돈도 많이 버셨고 잘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도 어쨌든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듣는 이야기는 외환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어디냐.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큰 손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이 나서면 또는 국민연금이 조금 다르게 하면 환율의 움직임이 바뀌려나라고 해서 네. 뭐 제가 만나는 뭐 외국계 투자자, 네. IB 또는 뭐 정보기관 분들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네. 뭐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는가가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뭐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의 입장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정리끼죠. 조만간 많은 돈을 지급을 연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떤 형태냐라고 하면 국내 경제 주체들이 국민분들께서 원화로 모아서 낸 돈을 받아다가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고 네. 근데 국내 금융시장의 사이즈로 놓고 볼 때 이 정도로 많이 쌓이는 돈을 국내 주식이나 채권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으니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달러와 자산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까지도 많이 사고 있고 해외 부동산. 해외 말씀하시죠. 부동산. 네. 근데 그렇다 보니 지금은 어쨌든 환전을 해서 달러를 확보해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나쁜 것이냐 사실은 이미 많이 사놓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미 사놓은 해외 자산의 이 환산 했었을 때 투자 수익률이라던가 또는 평가 손익이라던가 자산 가치가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오히려 환차익까지 생기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또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대규모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네. 내놓고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미 사놓았던 해외 자산을 대거 매도하거나 또는 이제는 안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걸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뭐 앞서 제가 뭐 국내 기업, 수출 기업, 국내 개인들. 경제 주체들, 개인들, 뭐 국민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달러와의 공급은 많지 않고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 그 이것을 조금 틀을 바꿔서 그냥 맞습니다. 뭐 시장이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뭐 수급이 만나서 환율이 결정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꼭 그것에만 의해서 결정되느냐. 사실은 어떤 기업이 굉장히 잘해서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이익이 많고 미래 캐시플로우가 좋을 것 같다. 그럼 그것을 미래 예상되는 금리로 할인해서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가치와 한 합계가 현재의 주가다라고 하는 게 파이낸스 재무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보면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떨 때 어느 나라 돈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라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의 투자 수익률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나라 경제가 좋아서 물가도 적당히 오를 것 같고 뭐 투자 기회도 많아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저 나라 돈을 좀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성장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올해 뭐 잘해야 1%, 뭐 운 나쁘면 한 0.9%. 근데 내년은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뭐 잘하면 2% 넘어가고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1% 중후반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꽤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올라가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GDP의 증가율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해 한국 경제가 생산한 국내 총생산 GDP가 100조 원, 근데 내년에 105조 원. 그러면 증가율로 따지면 5%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5%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한국 경제가 유난히 안 좋았다. 그래서 100조 원이 아니라 95조 원밖에 안 됐었다. 근데 내년에 105조 원이 된다. 이러면 경제 성장률이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올해 경제가 아주 안 좋았어도 그 효과만으로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근데 좀 찜찜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러면 내년에 2% 가까이 올라가도 이게 충분한 거냐. 조금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충분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예. 뭐 제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지까지는 못해서 그래도 뭐 저와 좀 비슷하게 보는 느낌이 있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분기마다 발표하지만 가장 최근 10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한 IMF의 경제 전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의 수치가 아닙니다. 예. IMF의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IMF는 10월 전망 기준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 예. 올해 내년에 1.6%가 될 걸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냐, 이 정도면 다 회복된 거냐라는 것을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한국 경제가 기록했던 10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과 높아진다라고 하는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아져도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대비 1.7%포인트가 낮습니다. 이게 많이 낮은 거냐? 우리가 유독 낮은 거냐?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 미국은 요 수치가 마이너스 0.4고요. 네. 전 세계 평균은 마이너스 0.5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국이 포함된 신흥국 평균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낮은 건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 2% 가까이까지 높아진다라고 해도 이게 충분한 거냐?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하고 경제 지표를 좀 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환시장 그러면 참여자도 다 알죠. 한국 경제가 괜찮은 건가? 예. 조금 전에 제가 10년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내년 예. 성장률을 비교를 했는데 이거 불과 한 10몇 년 되는 사이에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한국의 금리는 높은가? 투자할 만한가? 한국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샀을 때 만족스러울까?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금리는 지금 미국보다도 상당 수준 낮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외국 투자 주체들이건 국내 경제 주체들이건 원화가 그렇게 매력적인 통화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수급도 중요하고 펀더멘털 측면으로 보더라도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상황인가.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 전부터 뭐 좀 그럴만하다.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박사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줄줄이 약속한 투자도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원화보다는 달러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또 개인 역시도 서학개미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제 미국 투자나 해외 투자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또 달러의 수요가 높아졌고,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정부가 자구책으로 내세운 게 바로 대표적인 정부에서 핸들링하는 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조금 뭔가 이 환율을 디펜스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더 이득 있는 데다가 돈을 실어야지 단순히 지금 국가 경제에 걱정된다고 이걸 들여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도 솔직히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앞으로 외화 잘 벌어오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환율이 낮을 수 있느냐, 이런 맥락이신데요. 그러면요, 박사님, 2026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의, 예전에는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수준의 높은 고환율 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저는 상당 기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바뀔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경제 주체든지 간에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많이 던지고 원화를 사줄 것인가, 또는 한국 경제 성장세가 그냥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꽤 괜찮겠어. 이게 꽤 가겠어. 그리고 이러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해서 하느니 지속적으로 꽤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동인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바로 옆에 나라인 대만 같은 경우는요, 2025년에 최종 경제 성장률, 최종본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7%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대만 중앙은행도 전망했는데, 그게 정말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반도체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나 뭐 생산 시설이, 유유 생산 시설이 없을 만큼 풀가동해서 7% 찍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만에 가지 못한 발주 물량이 한국으로 좀 와줘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2026년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달성해서 뭔가 외화 수급이 좀 개선되려지, 이런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주신 질문은 뭐 지금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업황, 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으로 들립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매크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경제의 상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업종, 일부 품목,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정말 다행스럽게 잘해서 총량 지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 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 국내 총생산은 물론 안에 최근에 부진한 뭐 소비, 투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수출도 더해지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뭐 내년에 꽤 올라갈 거라고 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꽤 크다 보니까 국내 종합주가 지수도 올라가서 최근에 좀 조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 상당폭 올랐고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했었고, 그리고 총수출도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해서 총수출도 플러스고, 네. 총량 지표는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꽤 여러 자리를 다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또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도 있고, 한국 경제가 정말 좋은 것이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예. 총수출도 플러스 증가세고, 네. 종합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렇네. 그 나라 경제가 좋냐고 물어보는 건 그렇네요. 이상한 질문입니다. 예. 근데 의외로 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일반 소비자분들, 가게분들조차도 뭐 여쭤보면 말씀하시는 것들이
체감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년 한국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 꽤 전부터 두 가지 키워드, 한마디로 착시와 초양극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량 지표, 관련된 걸 깡그리 다 모아서 더한 숫자의 증가율이나 합계로 나타나는 지표들, 경제 성장률, 종합주가 지수, 총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은 괜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걸 뜯어보면 네. 굉장히 쏠려 있다. 아. 그렇다 보니 광범위한 영역, 광범위한 경제 부문,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총량 지표의 개선을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런 거죠. 관심들이 많으신 주택시장, 예. 부동산 일부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서울, 뭐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 그런데 이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을 보면 이런 지역들은 많이 올랐는데 지방 평균, 특히 5대 광역시 이런 데는 2023년 초 레벨보다도 지금 훨씬 낮아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자산이 많이 늘으셨고 어떤 분들은 도리어 줄으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 지역,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도권, 서울 이런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냥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예. 집값이 올랐으면 그 지역에서 집이 없으신 분들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올랐을 거고. 예. 그건 주거비가 올랐다는 이야기고. 예. 전세나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은 캐시플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그쪽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 다른 부분으로 쓸 소비 여력이 줄었다라는 이런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가계의 자산이나 또는 소비 지출 측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가만히 오른 걸 보면 몇 개의 기업, 특정 업종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 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요 세 개 기업의 주가 상승 기여도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기여도의 반이 넘었던 예. 적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예전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의 수가 7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가령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몇 개 업종, 몇 개 주식. 근데 잘 보면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대형주입니다. 네. 반면에 가격이 싼 소형주나 뭐 이런 쪽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도리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형주의 주식을 살 정도로 금융 자산 투자에 여력이 있었나? 그리고 그런 여력이 있었는 가운데에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개 주식을 샀는가에 따라서 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도 어떤 분들은 그 효과를 누리셨지만 상당히 많은 계층은 그 효과를 못 누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나 주가 같은 자산 시장에서만 이런 거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국내 총생산, GDP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예요. 예. 25년에 한 27% 정도 됩니다. 전체 GDP에. 근데 이 제조업이 생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역사상 최고치예요. 네. 한 제조업 GDP에서 한 36%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생산 안에서 굉장히 쏠리고 있다. 예. 근데 생산만 그러냐? 투자 측면에서 보면 근데 앞서 제가 뭐 제조업 GDP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GDP 중에서 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조업은 아니에요. 60%가 사실은 서비스업입니다. 네. 근데 생산은 이런데 투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건 또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의 60%는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고. 투자의 60%는 제조업입니다. 예. 근데 이런 제조업 투자의 또 절반이 앞서 말씀드린 첨단 제조업.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좌우하는 투자는 또 어떻게 보면 생산보다도 더 쏠려 있다. 특정 업종에 더 쏠려 있다. 네. 그러면 이런 특정 업종의 상황은 또 어떠하냐? 예. 이 특정 업종으로 놓고 보면 제가 방금 뭐 제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이 어쨌든 맡고 있는 게 수출이잖아요. 예. 근데 이 수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3대 주력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 2위가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3위가 석유화학, 정유입니다. 네. 근데 요 안에서 보면 또 쏠림이 심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지금 한 19%대 정도 되는데 예. 한 품목이 네. 한 업종이 이게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앞서 말씀드린 2위 자동차 최근에 떨어지면서 한 9%, 3위 석유화학과 정유 상당히 많이 떨어져 한 6%.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2위와 3위가 유리의 반도 안 돼요. 그렇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쏠림 현상,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업종별로는 너무 희비가 갈리고 또 내수는 오히려 크게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우려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과연 이런 현재 상황을 종합했을 때요, 이 높아진 환율 그리고 이 환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마저도 있는데 우리 경제가 이거 부담 가능할까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건 뭐냐면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경제 변수가 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다, 높다. 그래서 최근에 뭐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낮추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오늘 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기만 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사실은 수출이 더 잘 될 수 괜찮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미국에 수출해서 1달러를 벌었을 때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환율이 낮았을 때는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1,500원이다. 네. 그럼 나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손에 쥐는 돈이 50%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매출도 늘고 이익도 당연히 늘 거고 그럼 또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뭐 더 분발하죠. 그래서 좀 더 팔아봐야 되겠다. 그럼 미국에서 1달러였던 수출 제품 가격을 0.9, 0.8달러로 낮추기도 하고 그럼 우리 수출 제품들의 점유율 마켓시어가 또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 또 수출 기업들이 괜찮으면은 또 국내에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 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경험한 적이 없느냐? 가까운 과거에 또 경험을 했었어요. 뭐 이제 기억들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국가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비교적 빨리 그 충격에서 벗어난 국가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린 메커니즘으로 우리 수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늘어났고 수출 기업들의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빨리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최근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자원이 많지 않고 석유도 수입해서 써야 되고 먹거리도 많이 수입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중요한데 수입 대금은 대부분 달러로 치르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똑같은 달러와 대금을 치르더라도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사오는 셈이고
똑같은 금액으로 수입해 왔어도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를 찍었고 한국은행조차도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근에 끌어올렸고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비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물건값이 비싸지면 잘 못 쓰시지 않습니까? 네. 소비 여력도 줄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소비 여력이 줄면은 뭐 광범위하게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또 미치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데 일장일단이 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라고는 겁니다. 예. 맥락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네. 가령 만약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수는 버티고 있는데 수출이 매우 안 좋다. 이런 상황이다. 그럼 무슨 이유론가 해서 원달러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처럼 수출이 급반등을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려주면 네. 이게 경제가 좀 판판해지잖아요. 네. 평탄해지잖아요. 예. 그럼 이건 괜찮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반대잖아요. 그렇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예. 일부 업종, 일부 품목, 일부 기업. 근데 그러한 쪽들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 제조업, 대기업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더 좋죠.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부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내수라고 부르는 GDP 부문들, 구체적으로는 가계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쪽들은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격차가 심한 양극화였는데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가 안 되면 더 벌어지면서 초양극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변수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느냐, 요거를 제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우리 사회도 진짜 초양극화되고 있고 또 일부 그 양극화 속에서 어떤 평균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수치가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야, 한국 경제 좋아졌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게 착시 효과가 생기는 이유도 양극화 때문에 누구는 그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계층, 기업, 그다음에 산업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야, 그렇다면 그럼 진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일부에서 정말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도 약간 쏟아 넣어서 갑자기 환율이라는 게요.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조닝에서 환율이 형성될 것 같다. 시장에 미리 예측을 주면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데 예측치를 벗어난 형태로 한참 그것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바뀌어버리면 그게 더 무서운 거다 했는데 지금 누가 감히 이런 1,400원대 환율을 이렇게 오랫동안 접하고 뭐 1,500원대도 걱정할 만큼의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이건 진짜 정부가 국민연금을 뭐 넣던 아니면 정부의 다른 공적 자금을 넣어서라도 방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한은에선 부정했지만 지금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분명히 관련이 있죠. 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투자 수익률, 금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 상당 기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국은행 금리를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었고 뭐 투자 수익률이나 금리 측면에서 보면 덜 매력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의 양 측면에서 보면은 돈을 더 푼다라는 이야기인데 달러화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가 양이 많아졌다. 더 많이 풀렸다. 그럼 그쪽 통화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 한국은행은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원해서 그건 분명히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은 도리어 더 부담 요인이었을 거예요. 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인데 우리가 금리를 낮춰도 되나? 또는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었는데 다른 부담 요인들도 더 많았죠, 사실은. 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라는데 거기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낮춰도 되나? 또는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특정 지역 중심이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금리를 낮추면 맞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낮췄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벌써 4-5가지가 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낮출 요인보다 낮추지 않을 이유를 찾기 훨씬 더 쉬웠는데 왜 낮췄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전체 경기 때문인 겁니다. 예. 제가 사실은 한 1년 전쯤에 이 프로에 나와서 진행자는 다른 분이었지만 그때도 제가 많은 전망기관들의 전망이 낙관적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많이들 인용하시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좀 가정과 전제가 너무 낙관적이다. 분기마다 한 번씩 경제 전망을 발표하시니까 지난해 마지막 연말에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11월에 나왔던 경제 전망이죠. 예. 그때 지난해 11월 전망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현될 수치는 그것의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가 되고 나서 봄, 여름 지나면서 하느니 요 경제 성장률 GDP를 집계하는 기관이신데 숫자를 누구보다도 빨리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와, 이거 예상하고 다르네. 너무 부진하네. 근데 올해 상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뭔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펼 수가 있었나요? 추경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럼 우리라도 금리를 좀 낮춰야 되나? 그래서 낮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었죠. 하지만 또 그때는 그 나름의 맥락과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즉효약은 없다. 즉효약은 없다. 그리고 쉽게 가려해서는 안 된다. 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라도 다 해야 된다. 네. 작은 효과가 모여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원화를 안 가지고 싶으냐? 우리 경제 성장세, 미래 또는 우리의 투자 수익률, 우리의 금리 수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아니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고 뭐 액션이 언급되고 있는데 왜 외환시장은 꿈쩍을 안 하느냐. 도리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느냐. 그런 거죠.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볼 때 아 진짜 펀더멘털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 정도로 흐름을 못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은 변화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그렇다고 정말 지금 정책당국이건 뭐 국민연금이건 나서서 할까? 그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앞서도 진행자께서 국민연금이라도 나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나설 수도 있죠. 근데 함부로 나서면 됩니까? 안 되죠. 국민들의 노후 노후 자금이잖아요. 예. 뭐 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예. 뭐 우리 외환보유국을 동원한다? 함부로 외환보유국 동원해서 자국통화 가치 막으려고 했다가 영국이 조지 소로스한테 털려가지고 파운드화 기억납니다. 가치가 급락했던 외국의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감대가 있어야죠. 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인가? 안 나서면 안 되나? 우리가 그 정도로 위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냐? 모두가 공감을 하냐? 정책당국이 여기에 동의를 할 거냐? 그러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 앞에서 해준 말씀과 이 맥락이 또 닿은 게 이 양극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면 지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건가. 이쪽은 나름 경기 좋다고 하는데 또 저쪽은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고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낮춰야 되는 거야. 또 지금은 또 환율이 높아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환율이 높아서 진짜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럼 그 환율 생각하면 또 금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야, 정말 이 양극화라는 이 현상이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이 박자를 맞춰야 되는지 고민되는 여지를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네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예, 완화시켜야죠. 완화. 그러니까 뭐 지표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저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계의 상황,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는 순자산, 부채를 뺀 거죠. 요게 하위 20% 계층의 가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몇 배냐? 네, 이 배율이 있거든요. 네, 이 배율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집값이나 또는 주식 가격 상승의 수혜가 차별적으로 나타난 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서만 그런 거냐? 연령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가구주의 나이가 50대인 가구와 가구주의 나이가 20, 30대 청년층인 가구의 상황을 네. 앞서 말씀드린 총 자산 그리고 순자산의 배율로 보면 50대 가구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순자산의 배율이 20, 30대 가구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또는 순자산에 비해서 최근에 또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연령대별로도 양극화가 심하다. 네, 사실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게 소득입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산 보유 수준별, 연령대별 이 양극화의 상황이 소득으로 보면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네, 뭐냐면 코로나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나아가서 총소득 이러한 양극화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건 코로나 기간에 정책 당국이 가만히 있으면 경제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으니 뭐 지원금 또는 대출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이 기간에는 뭐 일자리 효과 등을 통해서라도 이 소득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다가 네, 코로나가 끝나니까 네, 23년, 24년을 거치면서 이 소득 격차가 다시 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네, 가게만 이러냐? 기업도 비슷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수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반도체만 잘하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K자 붙은 거, 네, 뭐 K 푸드, 네, K 컨텐츠. 화장품, K 컨텐츠, 예. 뭐 K 방산 이런 거 많이 판다. 우리 수출 다변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이쪽 업종들은 증가율은 높은데 빠른 속도로 늘고는 있는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높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상위 20개 업종 안에서 네, 상위 5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하위 5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를 보면은 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요. 뭐냐면 수출이 잘 되는 업종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언급할 때 많이 언급되는 이자 보상 배율,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면 1이죠. 그 배율이. 근데 1이 안 되는 한마디로 영업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금의 이자도 충당을 못하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나 업종들 한마디로 이자 보상 배율이 5배를 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내년에도 반도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내년에도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수출 구조, 우리 경제 구조가 탄탄해지고 있지 않다.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네. 한마디로 소수 업종, 단일 업종이 크게 흔들리면 그게 단순히 그 기업, 그 업종의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종합주가지수, 우리 총수출, 우리 경제 성장률까지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특정 업종의 국가 경제가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네요. 이건 네.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런 건 완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우리 앞에 주어진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높아진 물가 수준, 높아진 환율,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금 뭐랄까요? 견조한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지경이고, 그리고 뭔가 예전처럼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요. 앞으로 좀 뭔가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빨리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즉효약은 없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작은 효과가 모여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이 수반되고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을 뚫고 가야 되고, 예. 이때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고 중요한 분들의 의사결정이고, 그리고 앞서도 한국은행과 같은 중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는가, 특히 중요한 게 정부나 하는의 경제 전망이죠. 정부가 새해 예산안 계획을 짤 때 토대가 되는 거는 그 다음 해에 대한 경상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금이 이만큼 거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맞춰서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펴시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엄청 틀린다, 그렇네요. 반대로 간다, 또는 격차가 너무 크다, 예. 그러면은 그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 펼쳐지거나 그렇죠. 또는 충분한 정책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정부, 한은, KDI, 많은 전망기관들의 경제 전망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게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의 숫자 노름이 아니고 그게 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숫자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긍정적인 답, 뭔가 그 앞으로 미래 전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국제 정세, 또 국제사회의 맥락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급부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 박사님은 여러 나라들을 또 직접 모니터하신 거 저도 많이 듣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 더 주목받을까요? 어떨까요? 그래도 제가 많은 기업을 하시는 이런 탑 매니지먼트 분들을 배웠을 때 네.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우리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근면함, 그리고 손기술,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대응, 이러한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마디로 제조업 경쟁력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래도 쓸만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된다. 예. 뭐 뚜껑을 열고 봤더니 뭐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어떤 제품을 무언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서플라이 체인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어느 만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달러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뭐 환율의 흐름, 또는 국내 투자와 고용 증가세를 바탕으로 한 국내 내수의 회복세, 네. 이러한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실은 제가 올해 중반에 LG에서 NH 금융지주로 이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LG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압니다. 물론 뭐 비판도 있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국내 투자를 안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뭐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뭐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네.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군이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 뭐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뭐 국민, 정부, 기업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네. 예, 머리를 맞대고 예. 예,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이 국내 자영업자, 가계, 내수 부문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전이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일종의 양극화 해소 정책도 네.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참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지금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쭉 여쭤봤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또 어떠한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